안녕하십니까. 기초간호 임상실무 라니 간조스쿨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기초간호의 상처 간호독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상처 간호에서 드레싱을 하는 목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출혈 났을 때 그 출혈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드레싱을 하겠지요. 그리고 미생물의 감염으로부터 상처를 보호하고, 그리고 상처의 배설물, 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흡수하기 위해서, 흡수를 돕기 위해서 하고, 그리고 상처에, 오픈된 상처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병원군을 방어하고, 그리고 안위를 대상자, 그 상처 부위로부터 드레싱을 해줌으로 해서 안위를 증진할 수 있고요. 그리고 상처 표면의 열 차단을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도 우리가 국부적으로 그 상처 부위에 약물을 사용하기 위해서도 이런 상처 드레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처 소독의 원칙에는 보통 어떤 식으로 해야 되면, 일반적인 상처를 닦아낼 때는 깨끗한 곳에서 더러운 곳으로 해야 되고요.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상처 소독과 세척을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경우에는 소독을 하기 전에 상처 부위가 굉장히 오염됐거나 그럴 때는 세척을 먼저 시행을 하고 나서 상처 소독을 해야지만이 염증으로부터 예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세척을 시행하고, 그리고 상처를 소독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처 소독할 때 우리 베타딘 같은 소독액을 쓸 때 1회만 사용해야 되고요. 그리고 가장 오염이 안 된 부위에서 심한 쪽으로 해야 되고, 그리고 중심에서 가장자리 쪽으로 해주시는 게 좋고요. 절개 부위와 함께 배액관이 있는 경우에는 절개 부위에서 먼저 드레싱을 하고 소독을 하고, 그리고 배액관 쪽으로 닦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절개 부위는 더 배액관보다 더 감염의 정도가 낮고, 그리고 배액관 쪽은 약간 더 감염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오염 순위가 높기 때문에 깨끗한 부위에서 더러운 쪽으로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절개 부위에서 배액관 쪽으로 닦고, 배액관만 있는 경우에는 배액관 가까이에서 시작해서 밖을 향해서 원을 그리면서 닦아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하나의 것으로 하나의 원만큼만 닦으면 됩니다. 그리고 깨끗한 상처, 아무런 이런 절개라든지 이런 것이 없을 때는 상처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원을 그리면서 닦도록 하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물에 젖은 꺼즈 같은 것은 오염된 것으로 간주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셀린 꺼즈 같은 걸 만들 때는 보통 소독법으로 건열 멸균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척할 때 아까 많이 사용하는 것이 등장성 용액인 생리식염수를 사용해야지 상처 조직의 세포의 삼투 현상으로 인한 2차적 손상을 막을 수가 있다는 거 알아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소독제를 이제 드레싱을 할 때 바를 때는 마찰법을 하는 방법으로 바르면 되고요. 그리고 세척 방법도 아까에 보면은 방부 용액이 오염되지 않은, 오염이 심하지 않은 곳에서 심한 곳으로 흐르도록 해서 세척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드레싱의 형태는 우리가 보면은 건조대 건조가 있고요. 건조대 건조라는 것은 드레싱을 교환할 때 상처의 면과 꺼즈가 밀착되어 있고, 그리고 그 상처를 보면은 거의 배기, 약간 고름이라든지 그 수분한 그런 염증 그런 것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조직이 상실이 거의 없는 경우인데, 이런 경우에는 꺼즈하고 거기 상처 부위하고 붙어 있기 때문에 꺼즈가 붙어 있기 때문에 떼게 되면은 상처의 손상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약간 생리식염수 같은 것을 적신 후에 천천히 떼어놔야지 상처의 손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조대 건조 드레싱은 보통 1차 유압 후 상처를 덮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습기대 건조, wet to dry라고 해가지고 상처 부위에 생리식염수라든지 소독 용액이 적신 넓은 면 꺼즈를 상처 그 위에다가 덮어 놓습니다. 욕창 같은 경우인데, 욕창에 약간 염증이 심한 경우에는 약간 그 부위에 생리식염수라든지 아니면 무슨 그런 액을 갖다가 접어 놓고 나서 그 위에다 드라이한 꺼즈를 덮어 놓는 것인데,
그래서 이럴 때는 2차 유압의 상처를 덮는 데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어떤 경우에 사용하냐면 정맥류의 궤양이라든지 욕창 또는 3도 화상의 환자 드레싱을 할 때 이런 식의 사용하고 있습니다. 스키대 방건조는 웨트 댐프라고 해서 스키대 건조의 변형인 것입니다. 그래서 드레싱이 완전히 마르기 전에 그 안에 웨트한 것이 마르기 전에 드레싱을 체인지 바꿔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스키대 방건조. 그 다음에 스키대 스키는 웨트 웨이라고 해서 상처 부위에 생리식염수라든지 소독 용액에 적신 넓은 면 거즈를 다 웨트한 것입니다. 축축한 것이 덮어놓은 상태, 그 위에 용액 적신 드레싱을 덮어놓는 것입니다. 이럴 때 스키대 스키 건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드레싱 형태를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드레싱의 종류에는 보통 어떤 것이 있냐면 여러분이 지금 보이는 것처럼 친수성 콜로이드 드레싱이라고 있습니다. 친수성 콜로이드 드레싱, 여러분들이 시중에서 보시는 매드폼이라는 것이 친수성 콜로이드 드레싱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것은 친수성 분자, 물하고 친한 분자가 삼춘물을 흡수합니다. 그 욕창의 그 부위에 있는 그 삼출물, 고름이라든지 그런 염증을 갖다가 분해해서 젤을 형성합니다. 그래서 상처 표면을 촉촉하게 유지하고, 그래서 거기 성분이 있는 소수성 폴리머 성분이 병원균의 침투를 막고, 그래서 예방해서 감염의 위험을 감소시켜 주는 것이 친수성 콜로이드 드레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메디폼 같은 경우 드레싱 있는 환자들 거기다 붙여 놓게 되면은 그쪽에서 온도도 되면서 약간 여기 삼칠물 같은 흡수되고, 그리고 외부에 감염균이 잘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욕창에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친수성 콜로이드이고요. 투명 드레싱은 보통 우리가 수액 놓을 때 IV 놓을 때 정맥 주사할 때 그쪽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멍이 작음으로 세균 침입을 막아주지만 흡수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삼투물이 있을 경우에는 상처 주위에 피부에 손상을 줄 수 있어서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수술 부위가 작거나 표재성 상처라든지 정맥주사 부위 또는 괴사 조직 제거가 필요하지 않는 경우에 이상적인 드레싱입니다. 이게 투명 드레싱. 그리고 친수성 젤 드레싱은 괴사 조직을 수화합니다. 그래서 상피세포에 손상이 없이 괴사 조직을 자연분을 촉진할 수 있는 것으로서 삼춤을 흡수하는 능력에 한계가 있어서 과도한 상처 배액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하면 안 됩니다. 이게 친수성 젤 드레싱. 그 다음에 거즈 드레싱은 여러분이 많이 보고 있는 거죠. 상처 드레싱을 한다든지 병원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것이 거즈 드레싱입니다. 그래서 상처에 자극이 적고 생리식염수라든지 링거 용액 등의 적셔서 사용해도 안전하고 배출물을 흡수하는데 가장 좋고, 그리고 다른 드레싱에 비해서 가격도 싸기 때문에 병원에서 많이 이용하기도 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칼슘 알지네이트 드레싱은 해초에서 추출한 물질로 지혈 효과와 세포를 재생하고 촉진시키고 수변 상처의 치유 환경을 형성해 주어서 삼춘물을 흡수해서 상처 표면에 젤을 형성합니다. 그래서 보통 암 환자가 상처에 지혈이 있을 때 암 환자의 상처에 지혈을 할 필요가 있을 때 칼슘 알지네이트라든지 아니면은 욕창에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폼 드레싱은 이거는 단독으로는 못 사용하고요. 이걸 사용할 경우 거기를 이 폼 드레싱을 커버할 수 있는 그 드레싱이 2차 드레싱이 필요하다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고정하기 위한 2차 드레싱이 필요하고, 그리고 삼칠물이 없는 상처에는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상처물이 있는 상태에서 딱 붙을 수 있도록 해서, 그리고 또 거기에 2차 드레싱이 필요하다는 거. 보통 3단계의 욕창에 이용하는 드레싱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드레싱의 종류까지 알아봤고요. 드레싱 할 때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술 중에 상처 위로 드레싱을 펴놓은 상태에서 우리가 손 같은 것이 넘어서 물건을 잡는다든가 하는 일은 피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드레싱에 사용하는 용액은 용기에서 약간 쏟아버려서 병 리커를 깨끗하게 한 후에 사용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환자의 통증이 심할 경우 드레싱 30분 전에 진통제를 먼저 투여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좋습니다. 환자의 안위를 위해서. 그 다음에 상처에 냄새가 심한 경우, 배액이 있는 경우는 그 상처 성분을 조사하기 위해서 배양 검사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상처 가장자리에 발적과 부종이 있으면서 통증이 심해지면 상처에 감염이 의심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상처의 지연시키는 상처 치유의 지연 요인을 보면 어떤 경우냐면 보통 여기에서는 단백질 부족이라든지 그리고 영양 이런 거, 결국 이 말은 뭡니까? 노령인 나이 드신 분이라든지 아니면 빈혈 또는 흡연하고 있거나 부종이라든지 아니면 비만해서 아니면 스테로이드를 사용하고 있다든지 이런 분들한테 상처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지연되는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다음 욕창의 간호도끼를 보겠는데 다음 장에서는 욕창의 간호도끼가 욕창 발생 요인을 보게 되면요. 욕창 발생 요인은 보통의 어떤 원인, 욕창의 발생 원인이 뭡니까? 조직의 압박이죠. 한 자세로 계속적으로 누워있거나 압력을 받게 생겼을 때 그쪽으로 장시간 받게 될 때 혈액순환의 장애로 인해서 산소와 영양 공급이 부족될 때 발생하는 피부 괴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욕창의 단계는 보통 4단계 정도가 있는데 1단계가 발적이나 열감, 발적과 열감이 있고요. 2단계에서는 보통 물집이라든지 물집이 터진다든지 그리고 3단계에서는 보통 첫 단계가 표피 손상이고 두 번째가 표피와 진피가 손상된다고 하면은 3단계에서는 표피, 진피, 피하 조직까지 손상당하는 단계입니다. 4단계에서는 그 바로 밑에 표피, 진피, 피하 조직, 그 다음 인대와 근육, 그리고 뼈까지 보이는 단계라고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욕창이 생기기 전에 먼저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체위 변경이라든지 영양 상태라든지 뭐 이런 걸 해주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욕창 발생 요인은 이렇게 하고요. 호발 부위는 보통 보통 발생 요인은 보통 감각, 지각이 손상이 심한 사람이라든지 운동 기능이 손상됐다든지 의식 수준의 저하라든지 아니면 석고붕대라든지 견인장치를 하고 있거나 아니면 보조장치 시에 발생 요인이 더 높습니다. 그리고 호발 부위는 주로 압력을 많이 받는 부위, 엉덩이라든지 청골이나 아니면 견각 부위라든지 귀바퀴, 팔꿈치, 그리고 장골, 미골, 후두부, 무릎과 발목과 발 뒤꿈치 등이 많이 나고요. 욕창 호발 부위이고, 그러면 예방이나 치료를 보면은 자세를 변경해서 한 곳에서 2시간 이상 압력을 받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청골 부위에 발적이 생겼을 경우는 보통 치기를 해주고 30도 각도로 비스듬히 침대에 눕혀서 몸과 매트리스가 닿는 면적을 넓혀서 압력받는 부위를 압력을 줄여주고 무릎 사이에 베개를 끼워주면 더 좋겠죠. 그리고 등 마사지를 실시해서 의자에 앉힐 때는 미끄러지지 않도록 실시하고 등 마사지 자주 실시하고 그리고 의자에 앉힐 때 미끄러지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좋은 영양, 고단백질, 고탄수화물, 고비타민 C기는 욕창 예방을 하는데 필수적이고요. 그리고 상처를 재생시키는 것도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탄수화물, 고비타민C가 좋고요. 환자의 피부에 주름진 곳이 없는지 주의 깊게 관찰해야 되고요. 그래서 옷이라든지 한자복이라든지 시트 같은 거 주름지지 않도록 해야 되고 피부에 가해지는 압력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변압침뇨, 진동침뇨, 공기침뇨나 물침뇨를 사용하도록 해야 되겠지요. 그리고 여기 말한 것처럼 뭐 혼니블이나 주름 움직인 곳이 없도록 팽팽하게 잡아당겨서 피부의 압력이나 마찰을 감소시켜주는 거, 침상에 젖었는지 자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상처 지지와 고정이 있는데 보통 붕대법의 목적을 보면 보통 드레싱 제자를 고정시키고 부종을 감소 방지하기 위해서 하고요. 그리고 압박을 가해서 지혈이나 골절이나 염자 부위의 고정이나 상처 보호하고 신체 이상을 교정하기도 하고 편안함과 지지감을 제공하기 위해서 합니다. 그리고 붕대법의 종류를 보면은 환행대가 있고요. 이 환행대라는 것은 붕대를 사용할 때 가장 이마나 목, 손목, 발목 등의 드레싱을 고정할 목적으로 이용되는데 어떤 붕대법이든 처음 시작과 마지막은 환행대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 시작하는 붕대법은 환행대로 시작한다는 거, 끝날 때도 환행대로고 그게 붕대, 이게 환행대고요. 그 다음에 사행대는 보통 드레싱을 가볍게 고정시키거나 부목을 고정시킬 때 이용합니다. 그래서 국부를 계속 감되 중첩되지 않게 감는 방법이 사행대이고, 나선 때는 주위 긁기가 비슷한 곳 또는 즉 손가락이라든지 상박부, 몸 등의 드레싱이나 부목을 고정할 때 이용합니다. 그리고 팔자대가 있는데 드레싱을 고정하고요. 압박 고정이나 부분 고정, 보존 목적으로 이용하고 손가락, 몸과 사지의 연결점이라든지 발꿈치라든지 팔꿈치 내 관절이나 돌출 부위에 이용하는 붕대법입니다. 그리고 나선 절전대는 전방이나 다리 등의 굵기가 급히 변하는 부분에 사용하는 붕대법이고 보통 종아리의 부종 감소를 위해서 이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회기대 같은 경우는 절단면이나 말단 부위에 사용하고 보통 끝이라든지 손이나 발, 머리, 기타 절단 부위에 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붕대법의 종류고요. 그 다음에 붕대 감을 때의 주의사항은 뭐냐면 신체 말단 부위로부터 감을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말단 부위에서 시작해서 체간을 향해서 감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상처 위에서 붕대를 감거나 감기 시작하거나 끝내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붕대 감을 부위 중 말단 부위, 손가락이나 발가락, 색깔, 감각, 온도, 부종을 관찰하기 위해서 조금 노출시켜야 되고요. 그리고 청색증 같은 경우는 사람 순환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도 자주 관찰해야 됩니다. 그리고 붕대는 분비물이 흡수되고 지지될 수 있도록 충분히 두껍게 감도록 하고, 그러나 너무 커서 부피가 커서 활동에 장애를 주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젖은 드레싱이나 배액이 있는 상처 위에 적용할 붕대는 마르면서 수축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소 빈혈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느슨하게 감을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압박이 균등하게 가해지도록 감고, 뼈 돌출 부위에는 뼈 돌출 부위라든지 오목한 부위는 솜을 대주어서 균일한 압박이 가해지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능한 체간보다 높게 하거나 붕대를 감을 때 체간보다 높게 하거나 든 상태에서 붕대를 적용하면은 정맥 우려이라든지 부종을 경감시킬 수 있고요. 그러니까 붕대 감을 때 높은 팔을 높이 든다든지 아니면 다리를 좀 높이 들려서 감아주라는 겁니다. 그 다음 붕대가 오염되며 젖은 경우는 교체해 주고요. 그리고 붕대는 너무 고루 감 때 너무 단단하거나 느슨하게 감지 않도록 하고요. 그리고 붕대 감은 부위는 순환 상태를 적용 후 매 한두 시간마다 점검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이런 상처 지지와 붕대 종류에 대해 설명했고요. 이제 문제풀이를 할 건데, 문제풀이를 보면은 여기 아까 붕대법의 종류에서 팔꿈치라든지 발꿈치, 그리고 관절 등을 기준으로 올려 감고 내려 감는 방법으로 붕대가 3분의 2 정도 겹치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뭐였죠? 우리 보통 팔자대로 갑니다. 팔자대 붕대법. 이런 관절 같은데, 팔꿈치 같은데. 그 다음에 정맥류, 궤양과 욕창 등에 사용하며
상처 부위에 0.9%의 노말살레인과 소독 용액을 적신 넓은 면 거즈를 덮고 건조 드레싱을 덮는 드레싱 방법은 웨트 투 드라이, 그래서 습인데 건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골 부위에 발적이 있는 외상 환자를 위한 간호 방법